방송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아빠한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걸 했다. 그랬을 때 얘는 아직 어린데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는 심사숙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제 아이가 7살이 되고 이제 초등학생을 가야 되는데 그 나이가 이제 되니까 제가 걱정이 하나 되더라고요. 이제 제 직업이 연기를 하는 일이고 연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일반인 송선미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오픈이 되고 다 드러나게 됐는데 아이 아빠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사실이 기사나 이런 걸로 다 남아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는 지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게 됐을 때 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뭐라고 얘한테 얘 마음을 다독여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요. 네. 아빠의 부재를 딸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부재는 알죠. 근데 네. 그 사건을 네. 어떻게 네.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설명해야 되는지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조금은 그래도 잘 마음이 좀 덜 힘들게 덜 어떻게 힘들게. 잘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큰 고민이죠. 네. 이미 이제 그래도 이제 부재를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알고 근데 있죠. 처음에 그 부재를 어떻게 인지시켜 주셨는지도 저는 처음에는 그때가 너무 어려서 뭐 우주 여행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4살, 5살 이렇게 되면서 아빠 대체 언제 와?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6살쯤 됐을 때는 아빠가 있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7살이 됐을 때는 그냥 좀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침마다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 갈 때 데려다 주는데 엄마 그 내가 편지를 써서 놀이터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바람이 그 하늘나라로 그 편지를 가져다 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곱씹어 보니까 얘는 굉장히 많이 그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선미 씨 하시는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간의 과정에서 선미 씨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이건 한 가족의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간 몇 년간의 선미 씨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단단해지신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박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물론 뭐 못할 얘기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꺼내놓기가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꺼내놓는 것이 되게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프고 딸에 대한 걱정, 아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이 쓰여지는 부분은 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가 단단한 아이든 말을 잘하는 아이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내는 아이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잘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리한테 있어서 가장 제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아빠가 그리울까. 네.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마음이 그 마음은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또 단단한 엄마가 있으니까.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 이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게 이렇게 너무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리야 네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런 그 벽이 느껴져서 그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리라는 아이가 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네. 아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어린이집에서는 손 하나 안 가는 아이.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 그리고 제가 뭐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뭐 할머니한테 잠깐 맡기고 이러면 내가 없으면 혼자 너무 잘하는 아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나이에 비해서 속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깊은 것 같고 눈치도 좀 빠르고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리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궁금하다. 네. 그림 잘 그리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집 그림을 보면은요. 아리가 이렇게 기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지금 보면은요. 지붕이 빨간색. 네네 세모난 지붕에 약간 좀 뾰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내면의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조금 있나 하는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 열매나 열매를 많이 다는 거는요. 굉장한 그 애정과 사랑에 대한 욕구, 날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 의존 욕구, 네, 나 좀 이렇게 더 돌봐주세요. 뭐 이제 이런 욕구들을 좀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나이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은 엄마 아빠 자기를 그렸어요. 가족화를 그렸는데요. 아빠랑 엄마가 얼굴의 표정이 똑같아요. 어쩌면 눈을 다 이렇게 감고 웃는 얼굴로 그린 게 약간 아리가 눈을 이렇게 딱 응시하고 서로 눈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한가 뭐 이런 생각도 그림에서 좀 해봐요. 그게 이제 눈 맞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눈 맞출 때는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시각 자극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이 타인의 표정에 굉장히 예민하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좀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아이들이요.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네. 그리고 아빠가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는 마음적으로는 아빠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리의 마음 안에 이미 아빠가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실제 안 계시잖아요. 떠난 걸 알고 있다고요, 아리가요. 그러나 아리의 생각과 내면 안에는 가족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포함돼요. 근데 사실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면 다른 아빠들도 다 아기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럴 때는 그럼 아기의 반응은? 저도 사실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아빠라는 인간상을 아이한테 보여주고는 싶은데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친구 아빠
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딸아이랑 친구들이랑 놀 때 같이 또 아빠처럼 이렇게 케어해서 놀아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그 경복궁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한참 그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놀고 아빠들도 같이 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 집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간다고 갑자기 그래서 그래 그럼 집에 가자 하고 주차장 이쪽이야 가자 하면서 갔는데 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랬는데 업고 이렇게 그 경복궁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굳이 아빠라는 그걸 이렇게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겠다. 얘는 어차피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재도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가능하면 좀 줄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지고 자꾸 자극이 되니까 굳이 그거는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저랑 둘이 데이트하고 같이 뭐 전시회 가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둘이 놀고 여러 아빠들이 이렇게 같이 가거나 이럴 때는 조금 자제하고 그랬죠. 그러셨군요. 네. 뭐 아리가 아직 어리고 아리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17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가끔씩 지금도 아버지 꿈을 꿔요. 그러면은 이게 딱 깼을 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뭐 일하다 보고 막 재밌게 놀다 보면은 그러면 진짜 나도 다 똑같이 나도 아버지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뭐 남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막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리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네.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좀 다 다르거든요. 선미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솔직히 방법이 없었어요. 외국을 가야 되나? 아예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막으면 제가 신도 아닌데 이거를 막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라도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오게 된 거거든요. 아리가 가장 넘어야 될 큰 마음의 어떤 부분은 그리움이에요. 네. 보고 싶음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움은 같이 그리워하는 사람과 나눠야 돼요. 나누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패밀리 시크릿을 갖는 거예요. 가정 내 비밀을 갖는 거. 패밀리 시크릿. 근데 그게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리 같은 아이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비밀을 갖게 됐을 때 아이가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깊은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하고 터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 패밀리 시크릿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서로에게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꺼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되게 헷갈려요. 나는 아빠가 그리운데 아빠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은데 내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빠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엄마는 봤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그 얘기들을 안 하고 지내고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혼란이 와요. 이거를 꺼내야 되는 얘기인지 말아야 되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아이 연령에는 맞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선 얘기해 주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7살만 돼도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너 오빠 시험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7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냥 엄마한테 혼날까 봐 조용히 하든가 아니면 조용히 했을 때 엄마한테 칭찬을 받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데 7살이 좀 넘으면 오빠의 입장을 이해해. 오빠한테 저 시험이 좀 중요하지. 내가 좀 조용히 있어줘야겠다.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발달상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패밀리 시크릿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의 이제 실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언제나 마음 안에 궁금한 게 있었대요. 풀리지 않는 의문. 엄마가 참 애쓴대요. 본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잘 대해주는데 엄마가 남동생을 대하는 거랑 본인을 대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자기한테 잘못하는 건 아니래요. 아니고. 근데 어떨 때 꼭 미묘한 건데 이 미묘한 거를 말을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게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건가? 근데 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 근데 어른이 돼서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새엄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딱 알고부터 본인은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요. 왜냐하면 그 의문이 다 풀렸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새엄마였구나. 근데 나를 낳지 않은 엄마였는데 이렇게 키워줬다면 너무 고마운 거구나. 우리 엄마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였구나.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진실되고 솔직하고 진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답은 있는 거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그리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아빠의 부재를 너무 미화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방송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아빠한테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아빠한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걸 했다. 그랬을 때 얘는 아직 어린데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나 현실적인 어렵고.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결국 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났죠. 네. 네, 그 가해자는 지금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가해자는 그 무기징역으로 네, 있죠. 판결이 났고 네. 실제로 그 행한 가해자는 그 사람은 아마 15년인가 되겠다. 네. 그걸로 어찌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게 상쇄가 되겠습니까마는 아이가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선미 씨가 뭘 걱정하신지 제가 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엄청나게 싸우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두렵거든요. 거기다가 그것이 가족, 친족일 경우에는 더욱이 그럼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사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아리가 세상에 대한 불신과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또 세상에 대한 불신과 세상을 못 믿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게 기본 전제냐면요. 인간은 다 선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어떤 다른 욕심과 의도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건 악하지요. 그걸 어떻게 상황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상대방이 잘 대해주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한테 반드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판결문 있죠? 판결문 다 보여주시고 이 사건의 개요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잘 알게 됐을 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가 갈등의 연루가 돼서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할 때 마음속으로는 절대 아니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온 거는 선미 씨나 아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손희씨 누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의 누님도 그 남편분을 일찍 떠나보내셨어요. 정말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우님한테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6살, 그다음에 작은 아이가 돌이 막 지난, 그러니까 어제 그제가 돌인 그런 이제 6살, 1살 이렇게 된 아이 둘을 남겨놓고 이제 아빠가 떠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이런 상황은 가족의 이걸 뭐 고통, 비극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이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굉장히 애써 다 도왔어요. 굉장히 자주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아빠 역할을 다 하지 못해도 그래도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꿔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랬지만 이제 아이가 좀 큰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어느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에 주차장을 내려다보면 다른 집 아이들이 아빠랑 차 트렁크를 열고 거기에 이렇게 바리바리 뭘 싣고 가는 거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노라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난 분보다는 남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고통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로 봤을 땐 49제를 치르면서 되게 굉장히 통곡하고 아파하고 하다가 약간의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요 과정을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요 정상적 애도 반응이라는 요 시기를 넘어가서도 계속 너무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그건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미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미 씨는 어떻게 좀 이 과정을 겪어가시고 그러셨는지. 저는 제가 그런 게 좀 느린가 봐요. 이게 현실적으로 하늘로 갔다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제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막 그 육아하고 뭐 아리 스케줄 따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엄마들이랑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잘 때는 꿈에서는 너무 오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뭐 저는 이쪽을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빠는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오빠랑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계속 꿈에서 만나지지 않는다든지 그거를 한
3, 4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아예 제 마음에서도 아빠가 정말 갔구나를 제가 현실적으로 딱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만으로 2, 3년 정도 연애하고 12년 정도를 같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어떻게 사는 거를 오빠가 가장 좋아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슬픈 거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슬픔에 빠져서 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리랑 너무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이제 큰 일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이제 선미 씨가 딸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했죠.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약간 그 동화책 내용처럼 약간 온실 속에 사는 그냥 예쁜 그냥 선미로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세상을 막 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로 인한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좀 분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아리랑 같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살랑살랑 부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자식의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엄마의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도 엄청 너무 얌전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눈에는 엄마가 전사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친척분들이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확 바뀌었다고 너네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우리 때문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끼리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 얘기. 매번 아버지의 기일을 지내지만 왠지 이 얘기를 꺼내면 엄마의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있는 전사에 그냥 속살을 찌르는 것처럼 될까 봐. 근데 저희 엄마가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엄마를. 이 2017년도 MBC 연기대상을 우리 선미 씨 받으셨잖아요. 그때 수상 소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들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선미 씨를 만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얘기 전하고 싶고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는 꼭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미 씨가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제는 선미 씨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미 씨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미 씨는 아리한테 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 들으면 최고겠죠. 부모로서 그거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선미 씨를 만나 뵈니까 너무 좋은 면이 많은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래요? 어쩌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어떤 부모가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일까 생각을 해보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해도 놀아주지 못해도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그냥 아이들 옆에 잘 있어주는 그런 엄마, 아빠를 가장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미 씨는 지금 꿋꿋하게 아리 옆에 잘 있어주고 계시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열심히 노력까지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리한테는 아마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 선미 씨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라고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겪어가는 거죠. 네. 겪어가다 보면 이해될 때도 있고 또 내면이 조금 단단해질 때도 있고 우리 선미 씨가 그런 과정을 쭉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에 대한 건강한 애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애도 반응을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아리의 엄마로서 그리고 배우 송선미로서 뿌리를 잘 내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고 용기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늘로 먼저 떠나가신 남편분이 자주 했던 말일 거예요. 선미야,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선미, 너는 너 길을 잘 가고 있어. If you'd only let me, I could show you how to love. Take our time, let it all go. If you'd only let me, I could show you how to cry. 선미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또 꿋꿋하게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도 내일 또 마음이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미 씨. 다만 힘들 때는 힘들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송선미라는 나무의 뿌리가 뿌리채 흔들리지만 않을 정도로 아주 피폐해지지만 않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선미야,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음악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트로트 새내기이자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수학 대통령. 옆에서 누가 조언해준다고 그거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잘 봐요. 어렵지 않아요. 소리 나서 얘 찢으면 어때? 수학 생선님으로 불리우는 남자 정승재. 수학 대통령이십니다. 네. 근데 생선님은 뭐예요? 생선님. 생선님이 그러니까 제가 EBS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진짜 학생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루 종일 매출이 얼만큼 올라갔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 강사, 근데 강사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정승재 씨라든지 학생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씨는 좀 많이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하니까 선이랑 생이랑 좀 바꿔서 생선님.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살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대비해서 벌써 한 10년 전 그것도 한 번 사이트 옮기고 2번 재계약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빈 느낌. 그러니까 매번 했었던 행동은 그렇게 큰 행복은 쫓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불행을 없애자. 불행만 피했던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분야에서 올라갔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불행만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을 느껴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가 본인의 삶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놀랍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또 누적 수강생만 850만 원. 네.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수학 제자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야 할 일인데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복권 담정된 것처럼 갑자기 뭐 스타 강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15년 동안 꾸준히 나는 모르게 천천히 올라온 거라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고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1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거. 1인자가 되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럼 과연 뭘까? 무조건 목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행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뭐 이렇게 뭐 리스트 막 빨간 줄 막 그리는 것처럼 그게 막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막 그래서 진짜 수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신과 상담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듣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 상황이 상담을 받아야 말끔 심각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보기에 겨운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진심으로 지금 공감하는 게 똑같은 고민으로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게 결혼이 해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네. 평생 불행만 피하며 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쪽 업계가 좀 이렇게 경쟁이 되게 심해요.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소속사 바꾸듯이 이게 사이트를 바꿨는데 그때 뭐 소송도 들어오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이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녹음이 워낙 일반화돼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막 얘기했었는데 막 그게 뉴스에 막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TSD. 예, 그런 것처럼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무슨 거절을 해야 되는 전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맞다, 그 거절해야 하는 전화해야 되는데 몇 시에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상처를 덜 받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맨 마지막 매일 제가 녹화를 하니까 녹화하는 것도 엄청난 긴장감이거든요. 그거 다 끝날 때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뚱뚱한데요. 밥은 거의 긴장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일할 때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명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고 더군다나 학생을 가르치시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맞습니다. 잘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끌고 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약간 허무하고 공허한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한 다음에 그 회복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 이러잖아요. 네.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0살에서 지금까지가 너무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열심히 일할 시기를 다 바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행복해지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대한민국 1타 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뭔가 타고난 것도 있을 거고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노력했던 게 그때는 불행했었나요? 아니면 행복하셨나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과외부터 대학생 때는 시작을 하고 대학생 때 또 과외하셨군요. 과외를 엄청 그러니까 항상 4개씩. 지금도 대학생 과외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2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없이 20살 생일 때는 강남역에 어떤 클럽 하나 전체를 싹 빌려서 통대관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저의 지인들한테 100몇 명씩 싹 다 보내고 식사부터 맨 마지막에 클럽까지 싹 내가 책임지는 날이다. 이야. 그렇게 막 되게 즐겁게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요. 맞아요. 즐겁긴 하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정말 마음을 먹고 이벤트를 하루 열어서 하루 즐거운 거지. 맞아요. 그렇게 대학생 때 과외를 4개씩 하시면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매일매일 친구랑 어디 커피숍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맥주도 마시고 소개팅도 노가리도 하고. 이렇게 까서 먹고 쥐포 맞아요. 튀는 것도 먹고 맞아요.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보거나 그러니까 커플로 어디를 참석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전 누구랑 가냐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와이프, 딸, 나. 친구는 되게 좋아했겠는데 그 와이프는 되게 눈치 없게 봤겠다. 그럼 나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뭐야 왜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낭비하며 사냐라는 식으로 아니요, 얘기하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낭비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그 나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1초의 낭비도 없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열심히 달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조금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세요? 언제부터 그게 좀 확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노안 오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까지나 몸의 변화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 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지 사람이? 진짜 건강하시구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3, 4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지금 항상 가까운 거 휴대폰 볼 때 이러고 멀리 볼 땐 이러고 이게 좀 천천히 돌아오잖아요. 초점 같은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도 여기 팔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막 이런 게 하나하나씩 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면 내시경 깬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몸이 좀 하나하나씩 좀 안 좋아지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또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좀 기분상으로 그러는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해가 좀 되는 게 저도 지금 여기 돋보기를 이렇게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에이징 프로세스죠. 이제 사람이 노화로 들어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상실감이 오고 이렇게 확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조금 몸이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게 별겁니까 하지만 그게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그 시점에 느끼시지 않았나 싶고요. 맞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 혹시 건물 같은 거 혹시
그 무렵쯤 사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주. 그쵸.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게 스튜디오랑 또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소극장을 홍대에다가 만들고 싶어서 그때쯤에 맞아요. 그때쯤에 만들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수성가하는 이런 선생님 같은 유형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때까지 열심히 막 달리는 마차에 불을 지르듯이 막 그렇게 살고 막 긴장을 에너지원으로 쓴단 말이에요. 막 달려라 그러고 막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구나.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너무 기쁜데 그 기쁨 뒤에 오는 석세스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성공 이후에 오는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약간 그 뒤에 오는 약간 이렇게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약간의 그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이제 내가 행복해라고 느끼는 쪽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높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하고 사람을 좀 만나야지만 오히려 에너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많이 맺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밖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좋지 않은 것도 경험하겠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죠. 수업할 때 빼놓고는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직업적 특성상 예. 비대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나 힘들어 위로 좀 해줘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나 인생 이런 고민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제가 조금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10년 전부터 아예 일부러 다커트 시키고 학원 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저장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차단시키는 정도.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냥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댓글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완전 망한다.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완전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얘가 나 원래 수학을 못했는데 점점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댓글 안에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좀 약간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비방성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기업에서 또는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게 약간 댓글 알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댓글도 받아보신 거죠?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제가 고3 시작할 때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막 7등급 막 이러다가 진짜 1년 동안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를 막 임상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1년째 가고 있는데 그 위너스 클럽 친구들에게 10년 전부터 뭐를 약속했었냐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아지트를 만들겠다. 저는 커피나 음식에 대해서 지식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책임자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다 하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 그거를 딱 오픈하자마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승재가 이제 그 커피집이랑 백반집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는 이 업계가 저의 모든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EBS에서 수업을 해?
너 공교육 강사 아니잖아. 너 사교육 강사잖아. EBS라는 그 일산에 거기 들어가면 온몸이 샤워하는데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몸을 씻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시선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교육 그것도 스타 강사 그런 업계에서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게 좋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네. 인간 정승재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더욱더 스스로를 그냥 가두는 것 같다는 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와, 난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차단하는 게 낫지. 저도 저는 휴대전화 벨 소리를 못 해놔요. 왜요?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덜컥 내려앉으세요? 그래서 아예 저는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맞아, 그래요. 이게 전화가 굉장히 두려운 이런 거를 전화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소셜 앵자이티라고 하죠. 사회적 불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화는 귀신이 하지 않고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영역에서야 승승장구고 성공을 이루셨지만 야생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데서 막 비방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면 사람의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처가 있었다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사람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전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경험상 전화를 받았더니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네.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겼네. 그럼 이제 이 콜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모르는 전화를 받는 것 이콜 나한테 되게 나쁜 것.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공식이 딱 성립이 되면서 안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이게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일반화가 조금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버스를 탔더니 뭐 이런 사고가 났다. 뭐 택시를 탔더니 이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버스를 안 탄다든가. 맞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기전을 사용하지만 이 불안이 높아지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 그것을 적용해서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사전에 좀 간단하게 MMPI라고 그 문장 무지하게 문제수 많은 거 하셨잖아요. 제가 했었던 거요? 네. 이제 그거 살펴보니까요. 예. 어떻게 나오던가요? 선생님은 어떤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간소리 있나요? 가능성을 보는 게 우리 선생님이 뭐 그냥 검사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예술적이시고 네, 창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선생님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또 수학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수치가 안 나오지. 네, 수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될 때는 약간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묘한 자극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또 예민도 하시고 예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시는데 또 영향도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영향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과 그래서 좋겠어요. 저는 쌤이랑 방송을 한 1년 반 같이 했기 때문에 쌤이 저에 대한 성향을 잘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런 아주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살짝 선을 넘어가면 좀 긴장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덜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왜냐하면 둔하지 않고 배려심도 많고 남을 절대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낮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그냥 넘겨야 되는 건데 그걸 네.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네네네. 되는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계속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네. 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저의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오늘 느낌이 용하고 호랑이 싸움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세요. 인지적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그래서 머리로는 막 알아들으셨는데 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른 영역이라.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좀 한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초반부터 무슨 말씀을 진짜 여러 차례 수차례 하셨냐면 그래서 저 되는 건가요? 가능성인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아니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되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온영 쌤한테 답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뭘까요? 나아질 수 있나요? 빨리 결론 내려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맞네. 계속 그거를 계속 하시면서 점점점 다가가고 계세요. 지금. 이거 무릎에 앉겠어요. 근데 이제 답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예, 예. 숫자적으로 수치로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 원래 사람의 이런 불안은 정서의 영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마음을 다루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를 배우면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사람과 교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툭 터놓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면 경험이 쌓이면서 늘어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느는데요.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밀접한 나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는 대상자는 2, 3, 4명 정도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좀 그래도 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릴 때는 부모이고요. 네. 그러나 뭐 아주 친한 친구 또 가까운 사람 사회에서 만나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늘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네. 눈이 막 깜짝깜짝 늘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추천하는 거는 그냥 뭐 연인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선생님께는 가까운 사람한테 손편지를 써라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매직입니다. 손편지? 네, 손편지.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손편지 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번 연락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친구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보통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야 뭐해? 야 진짜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콜포비아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거 대신에 상대한테 전하고 싶은 특히 그 마음을 뭐 엽서나 간단한 카드나 몇 명한테? 네. 행운의 편지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가 아니고. 그 느낌은 쌤 있더라고요. 제가 올 아내 생일날 2달 전에 손편지를 썼어요. 네. 그럼 뭐 12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뭐 또 할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네.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보다는 쓰다 보니까 제 감정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4장을 꽉꽉 채웠거든요. 네, 그것도 모질했는데 손편지 쓰다 보니까 이성적인 논리로 칠판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써내려가니까 훨씬 좀 솔직해지고 네, 그래요. 솔직해지고 네. 괜찮더라고요. 네, 가까운 사람과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은 대단히 큽니다. 네, 본인의 마음을 보는 그런 기회, 객관화. 네, 가까이 그런 어떤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